새벽 2시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봅니다. 옆으로 돌아 눕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어요. 카톡 알림 하나 없는 화면, 인스타를 열었다가 3초 만에 닫고 다시 천장을 봅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견을 하나 냈는데 팀장이 한마디로 잘라버렸거든요. 옆에 있던 동료들은 눈도 안 마주쳤고 퇴근길에 같이 나온 후배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붙어서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꽂고 멍하니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맨날 이럴까? 아,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집에 들어와서 불도 안 켜고 신발을 벗는데 조용한 현관이 유독 넓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성격이 모난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은 밤마다 자기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해마다 눈에 띄게 늘어나는 걸까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자존감이 무너지는 진짜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대부분 나를 사랑하는 마음 정도로 이해하는데 심리학에서 밝혀낸 자존감의 실체는 그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듀크 대학교의 심리학자 마크 리어리가 제시한 개념이 있는데 쉽게 풀어보면 자존감은 감정이 아니라 일종의 경보장치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동차 계기판에 연료 경고등이 있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켜지는 거. 자존감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데 이 경고등이 측정하는 건 연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지금 나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곳이 있는가, 이걸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뇌에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뚝 떨어졌다는 건 내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뇌가 지금 너는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적신호를 켜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존감에 대한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존감이 낮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나를 더 사랑해야지. 전부 화살표가 안쪽을 향하고 있는데 리어리의 이론대로라면 화살표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경고등이 켜졌을 때 해야 할 일은 경고등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연료를 채우는 거거든요. 자존감의 연료는 관계 속에서 오는 수용과 존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료통은 비워둔 채 경고등한테 왜 켜졌냐고 화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뇌에서 실제로 관찰된 현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2003년 UCLA에서 진행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 참가자들이 컴퓨터로 공 던지기 게임을 해요. 화면 속에 다른 사람 둘이 있고 서로 공을 주고받는 단순한 게임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둘이 나한테만 공을 안 던집니다. 고작 프로그램일 뿐인데 참가자들 표정이 확 어두워져요. 연구진이 이 순간 뇌를 촬영했더니 뼈가 부러지거나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반응하는 영역이 똑같이 활성화된 겁니다. 소외당하는 순간 뇌는 비유가 아니라 진짜 물리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연구가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학술지에 실렸고 이후 심리학의 방향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말이 실생활에서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의 시간에 의견을 냈는데 팀장이 대놓고 무시하고 넘어갔다. 단톡방에서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끼리 약속을 잡았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락했는데 일십을 당했다. 이런 순간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 느낌, 그게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뇌가 실제로 통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 연구팀이 정말 대담한 실험을 했어요. 사회적 거절이 물리적 고통과 같은 뇌 반응을 일으킨다면 진통제가 마음의 고통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참가자들에게 3주 동안 매일 일반 진통제 성분을 복용시켰더니 거절로 인한 감정적 고통이 위약그룹보다 확실히 줄어든 겁니다. 약국에서 파는 두통약이 따돌림의 아픔을 실제로 줄여준 거예요. 이 실험 결과를 곱씹어보면 꽤 무서운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무시, 배제, 거절의 순간들이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니라 뇌 입장에서는 몸에 상처를 입은 것과 동급의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팔이 부러지면 병원에 가잖아요. 주변에서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깁스를 해주고 쉬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부서지면 아무도 안 물어봐요. 오히려 왜 그렇게 예민하냐, 남들은 다 잘만 사는데 왜 너만 힘들어하냐 이런 말을 듣습니다. 뇌는 똑같은 강도로 아파하고 있는데 한쪽은 치료를 받고 한쪽은 유난이라고 무시당하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기 고통을 숨기고 괜찮은 척하고 혼자 사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보이지 않는 통증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높은 자존감이 필수라고 답했는데 정작 자기 자존감이 높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이 안 됐어요.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비율이 전년보다 크게 올랐고 자랑할 만한 게 없다는 응답도 두 자릿수 포인트로 뛰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명확해요.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건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자존감이 채워질 수 있는 관계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뇌의 경보장치는 연료를 달라고 울리는데 연료를 넣어줄 주유소가 없는 상태인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구조를 보면 이 사회가 사람을 존중하는 대신 줄 세우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등수로, 회사에서는 직급으로, SNS에서는 좋아요, 숫자로 사람의 위치를 매기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 내 순위가 올라가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옆 사람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해버리면 내 위치가 위협받으니까 존중 대신 비교가 기본값이 되어버린 거죠.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라는 건 이 구조가 얼마나 일찍부터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소속감과 인정이 차곡차곡 쌓여야 할 나이에 시험 점수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내가 여기서 몇 등인지를 매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면 나아질까요? 직장이라는 다음 스테이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3명 중 1명이 최근 1년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고 그중 상당수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응답했어요. 상사가 회의실에서 이름을 불러가며 모욕을 주고 동료들 앞에서 업무 능력을 조롱하고 인격 자체를 깎아내리는 일이 반복되면 뇌는 어떤 신호를 보내겠습니까? 너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야. 8시간 동안 이 메시지를 반복 수신한 사람한테 퇴근 후에 긍정 확언을 외우라고 하는 건 매일 팔을 부러뜨려 놓고 밤에 스트레칭 좀 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무의식적으로 여는 게 SNS입니다. 사람은 자기 가치를 판단할 때 남과 비교하는 방식을 쓰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콘텐츠가 전부 하이라이트 릴이라는 게 문제예요. 해외여행, 신차 럭셔리 레스토랑, 커플 브이로그, 나보다 나아 보이는 장면만 끝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20대에서 30대 사이 절반 이상이 SNS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응답했고 학술 연구에서도 외부 평가에 자존감을 의존하는 사람일수록 SNS 속 비교를 통해 우울이 뚜렷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직장에서 8시간 동안 너는 부족해라는 신호를 받고 집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2시간 동안 너는 뒤처지고 있어라는 신호를 또 받는 거예요. 하루 10시간씩 뇌의 경보등을 두들기고 있는 건데 자존감이 멀쩡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물리적 고립까지 더해집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자주 외롭다고 답했어요. 서울은 그 비율이 60%를 넘겼습니다. 아까 자존감의 연료가 관계 속에서 오는 수용이라고 했잖아요. 그 연료가 들어올 파이프 자체가 물리적으로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퇴근하면 카톡 하나 없는 화면, 주말이면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이틀, 명절에도 혼자인 거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아무리 원래 자존감이 단단했던 사람이라도 서서히 깎여 내려갑니다. 경보등에 연료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존감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비하를 입에 달고 사는 건데 나 같은 게 뭘 저는 원래 이런 거 못해요. 에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같은 말들이에요. 본인은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기가 형편없다고 믿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걸 사실로 저장해버립니다. 처음엔 농담이었던 자기 비하가 어느 순간 진짜 자기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과잉 사과와 눈치인데 내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제가 너무 오래 얘기했죠. 같은 표현을 달고 삽니다. 거절의 고통이 물리적 통증과 같다면 이 사람들은 맞을까봐 미리 몸을 사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좀 의외인데 과시입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으니까 바깥으로라도 채우려는 거예요. 명품, 직함, 학벌로 무장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한국인이 타인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1순위로 꼽는 건 재력이고 3순위가 직장입니다. 반면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1순위는 좋은 성품이거든요. 이 간극이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인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회가 그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해주지 않으니까 돈과 스펙으로 우회해서 존재를 증명하려 든다는 거예요. 그건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감의 대용품이고 대용품은 아무리 쌓아도 진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패턴 밑바닥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감정이 거절 공포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두 겹이 두려움이 있어요. 첫째, 내 진짜 모습이 들키면 안 된다는 공포. 이 부족하고 못난 내 정체를 저 사람이 알면 끝장이라는 불안이 항상 배경음처럼 깔려 있습니다. 둘째, 들켰을 때 버림받을 거라는 공포. 이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절이라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관심 없는 보험 전화를 끝까지 듣고 안 살 물건인데 점원 눈치 보며 결국 계산하고 명백히 손해인 부탁도 수락합니다. 거절의 대가가 관계의 상실이라면 차라리 손해를 감수하는 게 낫다고 무의식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이 거절 공포가 단순히 성격이 소심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나를 드러내면 거부당할 거라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 확신은 실제 경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렸을 때 울었더니 왜 이렇게 약하냐는 말을 들었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분위기 파악 좀 하라는 핀잔을 받았고, 실수했더니 망신을 당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뇌는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를 숨기고 남의 기대에 맞추고 거절 대신 복종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를 숨길수록 진짜 나를 수용해주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면을 쓴 채 받는 인정은 가면에 대한 인정이지 나에 대한 인정이 아니니까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 2016년에 한국에서 자존감을 다룬 책 한 권이 출간됐는데 4개월 만에 20만 부가 나갔고 누적 1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제목의 이 책이 이 정도로 팔렸다는 건 그만큼 이 사회에서 자존감이 절실한 문제라는 뜻이에요.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세상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세상이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거절당해도 나 자체가 부정된 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세상이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모든 실패를 내가 못나서라고 해석하고 모든 거절을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제시하는 회복의 출발점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딱 하나 자기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연습부터 시작하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하는 확언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지점이 12년간 수천 명을 인터뷰한 미국의 한 연구자가 발견한 것과 정확히 겹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가르는 경계선은 재능도, 외모도, 돈도 아니었고 나는 있는 그대로 수용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머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쌓이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나를 누군가에게 보여줬는데 그 사람이 떠나지 않고 곁에 있어준 경험.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 뇌의 경보장치가 서서히 진정됩니다. 결국 자존감 회복이라는 건 나 혼자 명상하고 일기 쓰고 거울 보며 주문을 외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관계를 최소화나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딱 한 명,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존감은 바닥을 찍지 않거든요. 없는 것과 한 명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가능하려면 사람의 가치를 재는 잣대부터 다시 세워야 해요. 연봉과 아파트와 졸업장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가. 이 기준은 통장 잔고와 상관이 없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다고 느끼는 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연결이 끊어져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면을 벗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관계 하나를 만드는 것. 경보등의 바늘은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알려주시고 혼자라고 느끼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 한 번의 연결이 누군가의 경보등을 꺼줄 수 있으니까요.